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요일 오후인데 제가 특집으로 이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 역사학자로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방송을 집에 가다가 이제 켜게 되는데요. 국가보훈부로 이제 국가보훈처가 승격이 됐죠. 장관급 부서로 이제 승격이 되고 이제 그 권오을이던가요. 그 여당 출신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던 분을 이제 모셔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보수 색채를 띠는 사람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맡으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가지고 을지무궁훈장을 추서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이제 훈장을 수여한다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뜻이고, 추서를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이제 바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을지무궁훈장을 추서를 한다. 그게 쉽게 말해서 유가족들한테 이제 전달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그 군에서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고 박진경 대령의 손자인 예비역 육군 준장 박모 준장이 반박 성명도 내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박진경 대령이 누구고 훈장을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나면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을 그 시절이었어요. 군대가 없을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뭐냐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정치 식민지로 있었죠. 그러면서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최고 사령관 그 메가더 원수의 진두 지휘를 받아가지고 이제 필리핀이 그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 45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메가더 사령관 대장이었어요. 계급 대장이었는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 지휘 체계에서 우뚝 서고자 이제 원수로 진급이 된 사람이거든요. 원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상황이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 계급인데, 그런데 이때 이제 내세운 게 뱀부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각 지역의 일개 연대 또는 일개 사단식을 창설을 해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조직을 갖추겠다. 그래, 이걸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정청의 청장이었던 하지 중장, 그러니까 미군 직제로 따지면 24군단 군단장이었던 하지 중장이 일본 도쿄 GHQ 사령부에 머물고 있었던 메가더 원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뱀부 계획을 수립을 역시 해가지고 필리핀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각 지역마다 일개 연대식을 둬서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연대를 꾸려서 군대 기초 조직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지휘할 지휘관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 군정청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자는 목적으로 만든 게 소위 군사영어학교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 이후 처음 수립된 군사조직이에요. 합법적인 군사조직. 1기, 2기생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광복군, 독립군 출신들이 외면을 하다 보니 일본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는 사람들, 이제 만주군이나 관동군이나 일본 본토 육군이나 해군이나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나 그 만주군관학교, 그러니까 신경군관학교나 뭐 봉천군관학교나 할 것 없이 경력자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분 증명을 제출을 하고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했을 때 인후 보증이 된다면 6개월 교육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어를 충분히 마스터했다고 판단이 될 때 임관을 시켜주면서 경력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나 그 봉천군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군 간독 특설대에서 뭐 대위로 복무를 했다, 그러다가 총전을 맞았다 이러면은 대위 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일본군 소위 계급을 달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 종전을 맞은 그 김익렬 씨나 박진경 씨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장교로 임관을 했었어요. 임관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1946년도에 어수선한 공간에서 제주도의 구연대 창설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초대 구연대장으로 누가 가느냐, 그 장창구 그 저기 그 사람이 갔나요? 제일 그 젊은 나이에 장군 진급을 하는 기염을 토했던, 그래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익세가 좀 센 지역이니까 조심하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어쨌든 구연대를 이제 무사히 창설은 했어요. 일개 연대 수준의 3,000명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창설은 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그 김익렬 중령이 구연대장으로 갔죠. 그 구연대장으로 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948년도 4월 3일 날 4.3 제주 공산항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사정이 좀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남로당 그 제주도당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일으켜보자. 그 이북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서울의 박헌영이하고도 상관없이 우리끼리 한번 나서보자. 그래 이제 제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남로당 서울의 그 총본부의 그런 그 저기 그 조직부장이었던, 오늘날로 치면은 어느 정당의 사무총장 정도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박갑동 그 조직부장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제주도에서 그냥 뭐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적게는 100명에서 이제 많게는 300명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48년도 6월 달에 그 제주도 그 서귀포 가는 쪽에 신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이제 그 남로당 쪽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승진, 그러니까 이제 4.3 항쟁을 이끌게 되면서 예명이었던 김달삼으로 우리 역사에 기억이 되고 있는 이승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주도의 이제 중학교 교사였는데, 22살밖에 안 된 사람이 장인 어른이었던 강문석의 후광을 이제 좀 받아가지고 발언권이 있었는데, 무조건 일으키고 모입시다 하고 좀 공갈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4월 3일 날 봉기를 하기로 신촌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분위기상 떠밀린 거죠. 그 이승진이가 하자 하니까, 그 이승진 씨의 그 장인어른의 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고 이러니까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그렇지만은 총 인원을 300명으로 잡아도 10명당 그 일본군이 남기위한 구식 소총 한 자루가 있고 실탄이 한 50발 정도 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수류탄도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10명당. 그러니까 이제 뭐 나머지는 죽창과 꽃갱이 그 낫 세스랑 들고 이제 설치는 거죠. 그렇게 한라산 중어리 오르막에서 이렇게 설쳤는데, 이게 초기에 이제 300명 정도니까 타격을 해가지고 잠재울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주도의 그 군정 최고 책임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맨스필드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제주도의 CIA 지부장격이었던 드림라이트인가 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이들을 이제 진압하자 이렇게 뭐
되어주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제주도에는 그때 당시에 김익렬 중령이 이끌던 무장을 하고 있는 그 상시 무장을 하고 있는 구현대 병력이 있으니까 이들을 동원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제 김익렬 중령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 통일부장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그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이죠. 유동열 통일부장이 명령을 주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군이 개입한다는 것은 좀 어설프다. 그래서 군 개입을 꺼렸어요. 군 개입을 꺼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강렬하게 이제 그 군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김익렬 연대장을 설득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그 오을균 소령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젊은 시절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을균 소령은 남로당에 발만 살짝 올리고 있었는데 김익렬 중령을 설득해가지고 군이 진압을 하러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나중에 좀 세게 먹혀가지고 그 김창룡 특무과장, 그러니까 특무부대가 설치되기 전에 특무과장한테 이제 조사를 받고 49년도에 형장예설로 사라지게 되는 그 비운의 인물이 됩니다. 비운의 인물이 되는데, 그래 이제 김익렬 중령은 제대로 이제 그 이거 뭐 우리가 나설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망설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건 진압을 하긴 해야 되니까 구현대가 나서가지고 때려잡아주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군은 뭐 하고 있느냐? 군은 왜 팔짱만 끼고 있느냐?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장대 지도자인 이승진,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김달삼이라는 가명으로 통하고 있었는데 김달삼이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접점을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경찰계통에서는 최다 그 뭐 최천이라든지 김정호라든지 이런 그 경찰계통의 지휘관들은 전부 다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스필드 중령이 사실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맨스필드 중령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김익렬 연대장, 구연대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김달삼이를 한번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5월 초인가요? 그 저기 제주도 그 저기 그 한라산 중어리에 위치한 구옥국민학교에서 김달삼하고 만났어요. 김달삼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72시간 내 전투 중지, 그리고 필요시에 김달삼을 비롯한 지휘부가 육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김익렬 중령이 가족들을 볼모로 내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협상이 잠시 이제 체결이 되는 듯 했어요. 김달삼이도 오케이를 하는 듯 했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2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 방공청년단, 대한방공청년단이 산에서 내려오던 그 무장대원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전투가 다시 재개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하회 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경찰들이 대한 그 청년단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던, 그래서 이제 김달삼이에게 새로운 빌미를 준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되고 5월 5일쯤 돼가지고 이제 그 조병옥 경무부장이 유동열 통일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재홍 민정장관하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맨스필드 중령,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당시에 그 민정장관, 그 군정청의 민정장관이었던 빈 소장, 한국전쟁때 포로가 되는 빈 소장하고 이제 다 같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김익렬 중령이 경찰의 진압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좀 개선하자. 그랬더니 코너에 몰릴 것 같은 그 저기 조병욱 박사, 그 경무부장이 여기 그 20대의 그런 그 젊은 공산주의자가 한 명 앉아 있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회장이 난장판이 되고 그 뭐 회장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딘 군정장관이 맨스필드 중령한테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김익렬 연대장을 설득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바로 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면서 공산주의자들을 확 쓸어버리는 초토화 작전, 이걸 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토화 작전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섬멸이 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 그 김익렬 중령에게는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같은 동족끼리의 학살을 원하지 않았던 김익렬 중령이 초토화 작전을 거부를 했거든요. 정중히 거부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조병호 경무부장과 김익렬 연대장이 나이 차이에 따른 이제 계급장을 띄고 한판 완투 따블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서울로 돌아간 디인 군정장관이 강경책을 씁니다. 어떻게 강경책을 쓰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조병호 경무부장이 어떤 입장이었느냐, 건국에 방해가 된다면 제주도민 30만 명은 확 불살라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때 디인 군정장관이 어느 정도 그 조병호 경무부장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강경 진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대장, 구연대장으로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택된 사람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박진경 중령인데, 박진경 중령이 내려와가지고 6월 1일 날 구연대로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 김익렬 중령은 최고 참모의 방문으로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줄 알고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오늘 신임 연대장으로 부임이 되었어. 황당하죠. 그래 이제 김익렬 중령에게는 서울 육군 본부로 가서 새 보직을 받기 위해서 발령되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김익렬 중령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딘 군정장관이 맨스필드 중령을 통해서 요구해왔던 초토화 작전의 최종 실행자로서 박진경 중령을 선택한 거구나라는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래 6월 1일 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제주도를 이제 초토화 작전으로 싹 쓸어버리겠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해서 박진경 중령이 자충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딘 군정장관이 박진경 중령에게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웬만하면 중령 일부에서는 소령계급이 이제 맡아하고 있던 연대장 자리인데, 구연대장이었던 박진경 중령에게는 최전선의 전방 연대장들도 오르지 못한 계급인 대령계급장을 달아줍니다. 대령계급장을. 그래서 이제 지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 군사 총책임자로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직속 상관이던 맨스필드 중령보다도 계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박진경 중령이 이제 그 제주도 30만 명을 싸그리 몰아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병호 경무부장이나 박진경 이제는 대령 진급했으니까 대령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건국에 방해가 된다면 제주도 30만 명을 불사를 수 있다는 얘기는 제주도 도민 전체를 그냥 뭐 목숨을 빼앗는다 해도 뭐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최소한도로 좌익 세력이냐 우익 세력이냐 건전한 세력이냐를 가리지 않고 제주도 자체의 도민들을 전부 다 없애면 그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제주도 구연대 참모회의에서 그런 발언들이 박진경 대령에 의해서 나오고 이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5.16 소련같이 대지장으로 있으면서 강제 진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들은 다 서울로 쫓겨나고, 그렇게 되자 이제 결국 이제 불안감을 느낀 일부 이제 초급 장교나 부사관들이 박진경 대령을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제어는 불가능하거든요. 뭐 딘 군정장관이 밀어주고 맨스필드 대령이 무장을 지원해주면서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이러니까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최초의 그 암살 기획을 하게 되는 6사 3기 출신의 문상길 중위가 물리적으로 박진경 대령을 없애지 않으면 제주도의 비극은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되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는
손선호 하사가 그러면 내가 저격하겠다. 내가 권총으로 저격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마 그 부사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총을 들고 있는 관계로 장교로서 이제 그 권총을 들고 다닐 수 있었던 문상길 중위의 권총을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이제 관련이 되어 있었고 군법 회의에 회부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손선호 하사하고 문상길 중위만 그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월 18일 날 그런 그 뭐냐 했을 때 그런 그 자체적으로 맨스필드 중령이 참석을 해서 그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는 그 박진경 대령의 이제 대령 진급 축하연이 끝나고 술이 얼건해진 상황에서 이제 박진경이 숙소로 들어와서 자고 있었는데 이 숙소에 담을 넘어 들어간 문상길 중위가 이제 그 망을 보는 상황에서 손선호 하사가 그 야전 침대에 자고 있는 그 박진경 대령을 향해서 총을 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박진경 중령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재미난 것은 그 옆방에 이제 그 야전 침대에서 누가 자고 있었느냐 하면은 참목격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지휘를 좀 돕고 있었던 김종면 그 중령이라고 있었어요. 그 훗날 그 장군으로 있었지만 그 김창룡 특무부대장이 어거지로 내세운 그런 그 동해안 반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살이하고 무죄 판결을 받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김종면 중령이 이제 옆방에 있다가 이제 그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종면 중령이 사조한 거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그런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직후에 이제 투서가 들어와가지고 구연대 정복과 선임하사를 족치면 취조해보면 어느 놈이 그 박진경 대령을 쏘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손선호 하사하고 문상길 중위가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서울로 압송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사람이 더 이제 연루자로 체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저기 재판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문상길 중위는 미국의 그런 그 충견 노릇이나 하는 미군의 충견 노릇이나 하는 국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국군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박진경 대령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총을 쏜 바 있었던 손선호 하사의 경우에도 박진경 대령의 한략상으로 제주도민 30만 명이 다 죽을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죽더라도 박진경 대령을 막아서고 싶은 입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제주도민 30만 명을 살린다고 총을 쏘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에 와가지고 손선호 하사라든지 그 문상길 중위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 재평가 작업, 역사의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박진경 대령은 소위 얼음장은 놓았는데 초기에 이제 잡아들인 사람이 한 4,000명 정도는 되고 얼음장은 놓았는데 초토화 작전이 실행되기 전에 손선호 하사가 쏜 총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 자체는 되지를 않았어요. 초토화 작전이 제대로 실행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저기 연대장으로 오게 되는 뭐 송효찬 소령이나 한병선 대령선에서 이제 그 초토화 작전 비슷하게 이제 학살이 이루어진 거고, 박진경 대령은 얼음장만 놓은 상태에서 끝이 났단 말입니다. 다만 손선호 하사나 문상길 중위가 그 얼음장에 불만을 품고 그 얼음장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총을 쐈다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그 학살을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박진경 대령인데, 이 사람의 공적이 있으니까네 을지 무공훈장을 추서를 한다 해서 지금 논란이 이제 불러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뭐 학살이 시도가 된 건 아니에요. 시도가 될 뻔하다가 이제 좌절된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좌절된 그런 측면이 있고, 실행이 박진경 대령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가지고 박진경 대령을 맹비난하거나 맹비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동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런 초토화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명령을 내리려고 했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훈장 추수에 경기를 일으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여지느냐면, 전투에 참가를 해서 필사의 각오로서 비범한 능력으로 적을 제압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조건부 훈장 수여의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뭐 태극 무공훈장이다, 그런 그 을지 무공훈장이다 하는 것을 전시사항이 아니고 이제 그 공산당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그 양민학살도 그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투입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을지 무공을 준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들어가요. 예나 지금이나 공산당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뭐 변함없는 생각이고, 국가의 암적인 존재니까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 전체를 학살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박진경 대령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지점에서 비춰볼 때 박진경 대령에 대한 을지무공훈장 추소는 너무 나간 것 아니냐. 그 사람이 뭐 그 군생활의 공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립묘지에 묻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군 1호장으로서 이렇게 그 장례식을 치러진 것까지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din해준 훈장 추소는 조금 이제 역사적 감정이나 국민 감정에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공적심의위원회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이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의 역사학자의 판단만 가지고는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이 제주도 30만 도민들의 생각만 따라가지고 무조건 훈장 주면 안 된다고 박진경이 나쁜 놈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것도 이건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래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당장 훈장을 주겠다고 했던 국가보훈부의 판단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좀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그 지점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진짜 훈장 수여가 무방하다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끝내 이건 너무했다 해서 줄 수 없다면, 그러면은 그 훈장 추소는 취소해도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했는데요. 참고로 그 제주도 4.3 망전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했는 그 보고서가 있고, 그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으니 거기에 저기 박진경 대령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공부를 해서 판단하시면 충분히 자료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일요일인데 즐겁게 이 주말 마무리하시고 새해가 오기 전에 마지막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